김순애는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골절상은 이제 거의 나았고 오늘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집, 그 단어가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50년을 같이 살던 그 집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민우가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김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 위에 놓인 병원 가방을 정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 같았죠. 퇴원 준비는 다 하셨나요? 저희가 데리러 왔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죠. 차 안은 묘하게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자 민우만이 가끔 할머니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집에 도착하자 김순애는 익숙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 정미경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이나 복지관이 정말 좋대요. 밥도 나오고 친구도 생기고요.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김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자신을 내쫓겠다는 거였죠. 50년을 살아온 집에서 자식이 자신을 내쫓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정미경은 이미 준비된 듯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구청 복지센터에 연락해뒀어요. 방도 마련해 두셨대요. 어머니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은 여기 다 넣어뒀고요. 비닐봉지에 담긴 몇 벌의 옷과 작은 물건들. 김순애의 인생이 그 작은 봉지에 구겨 넣어진 것 같았어요. 손자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지만 정미경은 아이를 떼어놓았죠. 그럼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순애는 몸이 떨렸어요. 말없이 비닐봉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끝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집을 나서며 김순애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복지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순애는 창밖만 바라봤죠. 5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를 맞이했으며 손자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순애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복지센터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김순애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비닐봉지를 풀어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문득 아들 내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뭔가 있었을까요? 첫날 밤 김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이 장가를 들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에게 버려진 신세였죠.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 직원의 목소리에 김순애는 일어났어요. 식당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김순애도 그들 사이에 끼어 도시락을 받아 먹었어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순애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김순애입니다. 자식들이 버리고 갔어요?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에 김순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여기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딸이 외국 나간다고 여기 맡겨놓고 연락도 안 해요. 김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목구멍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박정희의 말에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복지센터에서의 날들은 단조로웠어요. 김순애는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받아 먹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손자 민우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센터 사무실에서 김순애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김순애 어르신 맞으시죠? 정장을 입은 젊은 공무원이 김순애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네, 그런데요.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강남구 대치동산 18번지 토지가 어르신 명에 맞으신가요? 김순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물려준 산 밑에 작은 땅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가치가 없어 신경 쓰지 않았던 땅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수백억 원대의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보상 협의를 위해 연락드렸어요. 김순애는 숨을 멈췄어요. 수백억 원?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순간 아들 내외가 자신을 내쫓은 이유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 사실을 다른 분들에게 알리셨나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어르신께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김순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갑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아들 내외의 배신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자신을 내쫓은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 정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가 복지센터에 온 이후 처음이었죠. 정미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들렸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김순애는 말없이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김순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기쁨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한데 섞였죠. 재개발 소식이 퍼졌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산이 정말 예쁘던데 어머니 바람 쐬러 가실래요? 민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민우 이름이 나오자 김순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손자는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 가고 싶구나. 주말 정미경은 약속대로 김순애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우도 함께였죠. 손자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김순애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등이 할머니의 손 아래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도봉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산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있었죠. 김순애는 민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어요. 정미경은 앞서 걸으며 자꾸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김순애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정미경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어요. 전망이 좋은 바위 위였습니다. 정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김순애에게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조금만 저쪽으로 더 가주세요. 배경이 더 예쁠 것 같아요. 김순애가 한 걸음 더 움직이자 정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나랑 찍은 사진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잘 모시고 다닌다고요. 김순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셀카를 찍던 정미경이 자연스럽게 김순애의 등 뒤로 손을 뻗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강한 힘으로 김순애를 밀어버렸습니다. 어머,
김순애의 몸이 허공을 날았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김순애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죠. 그 눈빛에는 욕심과 계산이 가득했어요. 으악! 김순애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몸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내려갔어요. 팔과 다리가 돌부리에 부딪혔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절벽 중간에 자라난 나무와 두터운 낙엽이 낙하를 멈춰주었죠. 할머니, 할머니. 멀리서 민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손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놀란 등산객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돈에 눈이 먼 며느리의 모습과 논란, 손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김순애 할머니?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김순애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느껴졌어요. 또 병원이었죠. 어떻게 된 거죠? 산에서 추락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팔에 골절상과 몸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는 기적적인 생존이에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순애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미는 순간 그 차가운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지금 면담 가능하신가요? 김순애가 고개를 끄덕이자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 든 남자 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순경이었어요. 김순애 씨, 안녕하세요. 강력계 박준호 경위입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김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래도 며느리였고 아들의 아내였으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에 있던 등산객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밀었다고 하더군요. 김순애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 입구 CCTV에 2분이 함께 입산하는 모습이 찍혔고 더 결정적인 건 며느리분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박경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정미경이 김순애와 함께 셀카를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가장자리에 정미경의 손이 김순애의 등을 강하게 미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죠. 이 영상은 SNS에 올라갔다가 빠르게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추락 시도로 보고 있어요. 김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에 할머니 명의의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땅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거워졌죠. 지금 며느리분은 구금 상태입니다. 고의적 추락 시도와 위임장 위조 시도를 병합 수사하고 있어요. 김순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할머니, 문이 열리고 민우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계속 울었던 모양이었죠. 할머니, 엄마가.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김순애는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저 봤어요. 민우의 떨리는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빠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땅만 우리 거 되면 된다고요. 아빠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는데 엄마가. 민우의 말에 김순애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침묵의 공모자였죠. 병원 침대에 누운 김순애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몸의 골절상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죠. 순애 어머님, 변호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순애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선 변호사 이지원입니다. 어머님의 사건을 맡게 됐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죠. 정미경 씨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김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드님은 직접적인 가담 증거는 없지만 공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민우 군의 증언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김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까지 이런 끔찍한 일에 증인이 되다니 너무 가혹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의 땅 문제도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순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종이와 펜을 주시겠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요청대로 필기구를 건네주었어요. 김순애는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유산은 내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에게만 갑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이었어요. 김순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자 민우의 양육권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법적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순애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죠. 병실 밖에서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정미경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아들의 번호도 여러 차례 떴죠. 하지만 김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나눌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국 병실 문을 두드린 아들 김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가슴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에도 김순애는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아픈 결정이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누군가 또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우예요. 들어가도 돼요? 김순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만큼은 미워할 수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민우야, 그 얼굴은 어떻게 된 거니? 아빠가 제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말했다고 화냈어요. 김순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까지 다치게 하다니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김순애는 민우를 품에 안았어요. 작은 몸이 여전히 떨고 있었죠. 할머니, 저랑 살아요. 엄마랑 아빠가 무서워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김순애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김순애는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날 김순애는 이지원 변호사에게 민우의 얼굴에 생긴 멍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동학대 정황이 있군요. 이것으로 임시 양육권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순애는 결심했어요. 자신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김순애는 임시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했죠.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완전치 않으시니. 괜찮아요. 민우를 위해서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친척집에서 지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민우를 지켜야 해요.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김순애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센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 집으로 향했죠. 언니, 어서 와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동생 김영애는 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김순애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죠. 언니, 우리 집에서 지내요. 민우도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김영애의 배려에 김순애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마음만은 넓은 공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의 임시 양육권 일부를 김순애에게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중에는 학교 때문에 아버지와 지내되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 정말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전화 통화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김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민우야, 이번 주말부터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첫 번째 주말, 민우는 작은 가방을 들고 김영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김순애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민우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김순애는 손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문제, 법적 분쟁,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김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동생과 상의한 후 그녀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시골집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영애야, 내가 평창 집으로 갈까 해. 언니, 거기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살 수 있는 상태인가요? 조금 손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땅이야. 민우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 김순애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민우의 전체 양육권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우 군의 상황이 계속 위험하다면 전체 양육권 획득도 가능할 거예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자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봄이 오자 평창의 작은 한옥집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순애는 지난 겨울 내내 집을 수리하고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할머니, 제 방 창문으로 산이 다 보여요. 민우는 학교를 옮긴 후 매일 새로운 환경에 신기해하며 적응해 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우의 전체 양육권이 김순애에게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동학대 증거와 민우 자신의 간절한 희망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민우야, 도시락 싸놨어. 학교 갈 시간이다. 김순애는 부엌에서 손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일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김밥과 작은 샌드위치를 정성껏 싸며 김순애는 새로운 삶에 감사함을 느꼈죠. 할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제일 맛있어요. 민우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해줄게. 민우가 학교에 간 후 김순애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 고추, 호박 등 여러 채소가 자라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김순애가 심은 꽃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죠. 순애 씨,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담 너머로 이웃집 박명자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순애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네, 날이 좋아서 텃밭 좀 가꿔요.
저기 상추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 제가 만든 고추장 드릴게요. 김순애는 기꺼이 상추를 따서 건넸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이웃들과의 교류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김순애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요가를 배우고 때로는 민요도 배웠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고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김순애 씨, 요가 자세가 점점 좋아지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김순애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점점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도 함께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김순애는 장을 보러 마을 작은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민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할머니, 이거 서비스예요. 민우 아이가 좋아한다며? 가게 주인 최 씨는 요구르트 하나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김순애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순애는 마을 어귀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김순애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 할머니, 이리 와서 잠깐 앉아가요. 김순애는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은 차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서 왔다 해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민우 할머니는 정말 인심이 좋아요. 맞아요. 서울서 쫓겨온 게 아니라 복을 몰고 오신 분이야. 김순애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김순애는 민우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순애는 부엌에서 나와 손자를 맞이했어요. 민우의 볼은 봄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죠. 민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쓴 글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랑 사는 이야기를 썼거든요. 김순애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자가 상처를 딛고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민우가 글솜씨가 좋구나. 어서 들어와서 손 씻고 저녁 먹자. 식탁에는 김치볶음밥과 미역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김순애는 손자의 건강한 식욕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죠. 맛있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김순애와 민우는 마루에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나눴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문득 민우가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 법을 어겨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둘 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맺혔지만 동시에 이해하려는 성숙함도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랑 사는 게 행복해요. 김순애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흐르는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김순애는 자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매일 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도 민우와 함께한 하루가 축복처럼 느껴진다. 가끔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르지만 그 아픔조차도 지금의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인연의 끈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등을 떠민 손, 나는 아직도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보다 날 다시 일으켜준 작은 손 하나 덕에 나는 살아간다.
김순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산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우체부가 소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변호사 이지원이었어요. 할머니, 뭐예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순애는 소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김순애님, 재개발 보상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우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순애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녀는 이미 찾았어요. 평화로운 그리고 진실한 가족이었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순애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제안한 작은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김순애의 마당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민우 할머니가 오신 이후로 우리 마을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민우 덕분에 학교도 활기가 넘치고요. 이장님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김순애는 그런 말에 부끄러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김순애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등 떠민 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손보다 날 다시 일으켜준 작은 손 하나 덕에 나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산에서 밀려 내려온 그날, 내 몸보다 더 아팠던 건 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순애의 마음속 독백이 밤하늘에 흩어지는 동안 민우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김순애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